초기 잠수함이 개발되었을 때 그들은 끔찍한 평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당연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많은 선원들이 바다 밑바닥에 묻혔습니다. 이 때문에 잠수함 부대는 관해 서비스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1939년 이러한 평판을 더욱 강화시킨 최악의 사건 중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그 끔찍한 이야기이며 항상 그렇듯 시청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까지 세계 각국의 해군은 잠수함 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당시까지 해저 전쟁은 원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지만 1920년대 초반의 잠수함 능력은 상당히 진보했습니다. 각국은 더 깊이 잠수하고 더 빠르게 움직이며 이전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작전이 가능한 첨단 잠수함을 개발하고 배치하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미국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최첨단 잠수함으로 해군을 강화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1938년에는 전투 손상에 강한 새로운 납산 배터리로 장착된 사르고급 잠수함을 선보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USS 스쿠알루스로 2급의 첫 번째 잠수함 중 하나였습니다. 이 잠수함은 최대 250피트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었고 표면 속도는 최대 20노트, 연료한 탱크로 11,000마일의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잠수함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스쿠알루스와 자매함 USS 스컬피는 시대를 앞서가는 기술을 자랑했습니다.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 준비 단계에서 일본 무역을 차단하는 임무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1분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완전 잠수하여 적군의 비행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어떤 잠수함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스쿠알루스가 완성된 후 해군은 설계의 안전성과 부품의 견고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많은 잠수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 과정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1921년부터 1938년 사이에 18개의 잠수함에서 총 825명의 선원이 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잠수함 서비스는 일반 대중에게 관해 서비스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사르고급 잠수함은 이러한 평판을 바꾸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다행히 테스트에서 스쿠알루스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1939년 5월 23일 아침 스쿠알루스는 53명의 장교와 선원으로 구성된 승무원과 함께 피스카타콰강 하구를 출발하여 또 다른 테스트 잠수에 나섰습니다. 이날 스쿠알루스는 올리버 F. 나퀸 소장의 지휘 아래 뉴햄프셔 해안 근처 쇼얼즈 섬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으로 항로를 설정했습니다. 그날의 테스트는 수중 기동과 여러 차례의 잠수 및 부상을 포함했으며 잠수함이 직면했던 가장 일상적인 테스트 중 하나였습니다. 오전 9시경 잠수 준비를 알리는 경적 소리가 잠수함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잠수함은 수면 위에 있었고 16노트 속도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제독은 조타실에 있는 대형 패널 뒤에 서 있었으며 이 패널은 선박의 다양한 부품 상태에 따라 빨간색 또는 초록색으로 점등되었습니다. 잠수 과정은 기관실 승무원들에게 크게 의존했으며 경적 소리가 들리면 그들은 신속히 디젤 엔진을 멈추고 잠수함이 잠수하기 전에 공기 배출구를 닫아야 했습니다. 공식 잠수 명령을 내리기 직전 제독은 패널 전체에 초록불이 들어온 것을 확인했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이자 최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스쿠알루스는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독의 귀에 공기압 변화가 느껴졌고 이어서 인터컴에서는 선원이 잠수함을 다시 수면으로 올려야 한다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패널이 보여준 것과 달리 공기 배출구 중 하나가 여전히 열려 있었고 바닷물이 기관실로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올리버 제독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정보로는 승무원이 보고한 일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즉시 밸러스트 탱크를 작동시켜 스쿠알루스를 가능한 빨리 수면으로 올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끔찍하게도 잠수함은 수면으로 떠오르는 것보다 더 빠르게 물이 차오르고 있었고 초기 상승 후 스쿠알루스는 멈춰섰습니다. 한편 기관실에서는 승무원들이 생존을 위해 물살과 싸우고 있었으며 잠수함은 45도 각도로 기울어진 채 급격히 해저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올리버는 어떤 장교도 원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선박 내 모든 사람의 생존이 조타실과 기관실 사이의 방수문을 닫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내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물에 잠겨 고립될 것이었으며, 반면 방수문을 닫지 않으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올리버 제독은 엄격하고 타협하지 않는 규율로 유명했으며, 그의 신중함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잠수함에서는 탑승자 누구든지 내리는 결정과 행동 하나가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안타깝게도 인간애를 발휘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올리버는 조타실 구역의 방수문을 닫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을 실행한 사람은 로이드 매니스라는 선원이었으며, 그는 무게 200파운드의 문을 닫기 위해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기다려달라고 외치는 선원들의 비명을 들었지만 이미 시간이 없었습니다. 물이 벌크헤드 뒤에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방수문은 즉시 닫혀야 했습니다. 그가 문을 닫는 동안 물과 싸우던 몇몇 선원들이 문이 닫히기 전에 안전하게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고 나서는 내부에 남아있는 이들의 운명은 차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바퀴를 돌려 문이 완전히 방수 상태인 것을 확인하며 결국 잠수함의 4개 침수 구역에 남겨진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그 안에는 로이드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셔먼 셜리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셔먼의 결혼식은 그 주 일요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로이드는 그의 신랑 들러리를 맡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승무원 중 17명은 어뢰실에서 자구책을 모색하려 했고, 9명은 기관실과 후방 배터리실에 있었습니다. 한 명은 심지어 해치 사다리를 올라 바깥으로 나가는 문을 열려고 했으나 바닷물의 강한 압력으로 인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스쿠알로스는 계속해서 가라앉았고, 침수 구역의 배터리는 물로 인해 불이 붙으며 손상되고 있었습니다. 제어할 수 없는 하강만으로도 이미 공포스러웠지만 그 와중에 불빛이 깜빡거리더니 곧 완전히 꺼지며 승무원들은 암흑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석 전기기사 로렌스 게이너는 손전등을 들고 배터리가 보관된 좁은 공간으로 올라갔습니다. 배터리는 잠수함의 용골 전체를 따라 설치되어 있었는데, 많은 배터리가 이미 물에 잠겨 있었고, 잠기지 않은 배터리조차 젖어서 화재의 위험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렌스는 전압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배터리가 과열되고 있었고, 만약 열이 배터리 셀에 도달하면 선체에 치명적인 균열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배터리 근처에 도달했을 때 이미 연기가 나고 있었으며 과열로 인해 위험한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단 스위치 하나를 돌렸고 강렬한 섬광이 그의 시야를 완전히 가렸습니다. 시야를 잃은 상태에서 그는 남은 배터리를 더듬으며 두 번째 스위치를 찾아냈고 폭발을 막는데 성공하며 큰 사고를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조타실에서는 잠수함이 얼마나 더 깊이 내려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스쿠알로스는 최대 250피트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해저가 그보다 깊다면 도달하기 전에 선체가 압력으로 붕괴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암흑 속에서 잠수함이 점점 더 깊은 해저로 가라앉으며 내는 신음소리를 들으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큰 충격과 함께 스쿠알로스는 대서양 해저 240피트에 도달하며 정지했습니다. 잠수함은 완전히 수직으로 서서 표면과 직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33명의 생존자들은 잠수함의 나머지 구역을 밀폐해 만들어낸 공기 주머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황할 법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잠시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훈련이 곧바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심해 바닥에 갇히는 상황은 이미 수없이 훈련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역할을 파악하고 차례로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잠수함의 첫 번째 임무는 케이블에 연결된 부표를 방출하여 자신의 위치를 신호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부표는 구조대가 그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케이블을 통해 잠수함과 수면 사이의 통신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스쿠알로스는 수면 위의 주의를 끌기 위해 조명탄과 연막탄을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승무원들은 다른 구역에 있는 사람들 중 누군가 살아남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승무원이 망치를 들고 선체 뒤쪽으로 연결된 공기 라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살아있다면 같은 방식으로 응답할 것이었습니다.
조타실에서 몇 번 망치를 두드린 후 승무원들은 숨을 죽이고 가장 희미한 소리라도 들리기를 기다렸지만 어떤 응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현실이었지만 승무원의 절반 가까이가 사망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조타실로 돌아와서 올리버는 몇몇 승무원들에게 비상물품을 가져오도록 지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음식, 손전 등 산소 저장소, 이산화탄소 흡수제, 담요, 그리고 외투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오랜 기다림이 예상되었고 전력이 없는 상황에서 곧 매우 추워질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한 뒤 올리버는 생존에 대한 다음 위협, 즉 공기 공급 문제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생존자의 수를 고려했을 때 그는 약 48시간 정도의 공기가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 시간은 뉴햄프셔의 육지에서 구조되기에는 충분해 보였지만 현명한 대처는 그 시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절약하는 것이었습니다. 올리버는 승무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10명의 가장 건강하고 젊은 승무원들을 더 추운 어뢰실로 배치하고 나머지 23명을 더 따뜻한 조타실에 머물게 했습니다. 한 승무원은 이후 몬센페라는 장치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수면까지 수영하기 위해 적절한 깊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호흡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스쿠알로스의 승무원들은 몬센페가 설계된 깊이보다 40피트 더 깊은 곳에 있었으며 그 깊이에서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할지는 불확실했습니다. 심지어 장치가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수면까지 도달할 수 있는 공기가 충분한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장치가 모두 나눠진 뒤 올리버는 승무원들에게 가능한 한만히 잠을 자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당황으로 인한 과호흡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잠수함 내부 온도는 곧 35도 화씨로 떨어졌고 내벽에는 얇은 얼음층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승무원은 잠들 수 있었지만 다른 이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가락을 휘파람으로 불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하거나 공기가 다 떨어지기 전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쿠알로스가 예상된 시간에 조선소로 돌아오지 않자 자매함인 스컬피는 뉴햄프셔에서 파나마로 출항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쿠알로스가 공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자 스컬피는 즉시 항구를 떠나 해군이 제공한 좌표로 향했습니다. 스컬핀의 선장 워렌 윌킨스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어디에서도 비상부표를 발견하지 못해 당황했습니다. 이는 스쿠알로스를 찾기 위한 수색 준비 중에 좌표가 잘못 기록되어 스컬핀이 잘못된 지역에 도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선원 중 한 명이 먼 곳에서 조명탄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스쿠알로스는 영영 발견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운 좋게도 그것은 현실이 아니었고 워렌은 즉시 그 방향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들은 부표를 발견하고 그 옆에 정박했습니다. 해저에 있는 스쿠알로스 내부에서는 승무원들이 위쪽에서 들려오는 잠수함 엔진 소리를 들었습니다. 구조대가 자신들을 발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부의 사기는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몇 순간 후 스컬핀 내부에서 올리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인사말을 전했고 워렌도 답례했지만 몇 초 후 전화 연결이 끊겼습니다. 두 선장이 서로 인사하는 동안 강한 해류가 부표의 케이블을 끊어 스컬핀은 스쿠알로스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 몇 시간 동안 스컬핀은 해저를 훑으며 잠수함을 찾기 위해 갈고리를 끌어야 했습니다. 결국 다시 발견했지만 이는 소중한 구조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었습니다. 스컬핀은 새로운 부표를 연결하고 다른 함선들의 지원을 기다렸습니다. 그 후 직접적인 통신 대신 모스 보호를 사용하여 소통했습니다. 스쿠알로스는 잠수함 내부의 생존자 수를 모스 보호로 전송했습니다. 스컬핀은 이어 SRC라는 부호를 보냈습니다. 올리버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알아차렸고 언젠가는 들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SRC는 잠수함 구조 챔버의 약자로 동부 해안 어디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운 좋게도 그것은 잠수함이 침몰한 시점에 코네티컷에 있었고 펠컨이라는 함선이 그것을 싣고 스쿠알로스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이 9톤짜리 잠수함 구조 챔버는 거꾸로 뒤집힌 와인잔처럼 생겼으며 이름 그대로 이 장치는 침몰한 잠수함에서 생존자를 수면 위로 운송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 챔버 내부는 2명의 승무원이 조작하며
이들은 챔버를 아래로 안내해 잠수함의 해치 중 하나의 방수 고무 가스킷을 사용해 연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선박의 해치문이 열리고 생존자들은 사다리를 타고 챔버로 올라가 수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 방법이 검증된 구조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SRC는 오직 실험에서만 사용되었고 이번이 그 기능이 실제로 테스트되는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다음날 새벽 4시 30분경 펠컨이 스쿠알로스 위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생존자들이 잠수함에서 24시간을 넘기기 직전이었으며 그동안 그들은 산소를 배급받기 시작했습니다. 일정 간격으로 비상산소 저장소를 풀어 몇 초 동안 사용한 뒤 다시 잠가 공급을 멈추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산소 공급 시간을 최대한 연장하려고 했지만 생존자들에게 미친 영향은 명확했습니다. 펠컨이 SRC를 준비하는 동안 33명의 생존자들은 두통과 메스꺼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는 고탄산혈증 또는 이산화탄소 중독의 초기 증상 중 일부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탄산혈증 환자는 점차 의식을 잃고 다시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올리버는 자신과 승무원들을 고탄산혈증 직전까지 몰아넣는 것이 그들의 생존 시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잠수함의 또 다른 주요 문제는 저체온증이었습니다. 방수문이 닫히기 전에 침수된 구역에서 탈출한 일부 승무원들은 여전히 젖은 상태로 거의 얼어붙을 정도의 온도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수면 위에서는 펠컨이 SRC를 물속으로 낮추었고 캡슐은 지원 다이버와 함께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SRC를 안전하게 잠수함에 고정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는 구조 챔버와 해치문을 케이블로 연결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간단해 보이지만 다이버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작업 중 하나였습니다. 1930년대 당시 해군 실험 잠수 유닛은 다이버들이 100피트를 초과한 깊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헬륨과 산소 혼합 기체를 테스트하기 시작한 단계였습니다. 이 혼합 기체는 질소 마취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조가 진행되던 시점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다이버가 일반 공기를 호흡하며 하강할 경우 물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질소가 마취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이버는 방향 감각을 잃고 흥분감을 느끼며 운동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는 깊은 해저에서 발생하면 매우 위험하며 이를 방지하려면 100피트 이상의 깊이에서 질소 농도가 낮은 기체를 호흡해야 합니다. 그러나 스쿠알로스 구조 작업을 돕는 다이버들에게는 이러한 혼합 기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240피트 깊이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최대 20분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다이버는 SRC보다 먼저 하강했고 잠수함에 도달하기도 전에 질소 마취 증상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쿠알로스와 강하게 충돌했지만 방향을 다시 잡는데 성공했고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서는 SRC가 천천히 하강하고 있었으며 잠수함 근처에 도달하자 내부를 조작하는 두 사람이 챔버를 조종의 해치 위에 정확히 안착시켰습니다. 챔버가 단단히 밀폐되자 물이 펌프를 통해 배출되었고 내부가 완전히 비워지자 잠수함 안의 승무원들이 해치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해치가 열리면서 잠깐 동안 물이 들어왔지만 다행히도 이는 연결 지점에 남아있던 잔여물에 불과했습니다. 몇 초 뒤 그들은 SRC 안에 있는 남자가 담요와 커피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물품들은 젖고 추운 상태에 있던 승무원들에게 매우 필요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이 해저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SRC가 부착되고 통신이 설정되자 승무원들은 모두를 안전하게 수면으로 옮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8명밖에 탈 수 없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올리버는 승무원들을 상태에 따라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저체온증이 심각한 수준에 가까운 사람들은 먼저 가고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이 정해지자 해치는 다시 열렸고 SRC는 수면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에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SRC가 떠나고 돌아오는 시간은 극도로 길게 느껴졌으며 공기 배급은 그 기다림을 덜 고통스럽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승무원들은 고탄산혈증으로 인해
두통이 심해질 대로 심해진 상태에서 간절히 올리버가 산소 저장소를 다시 켜주기를 기다렸습니다. SRC의 왕복에는 약 3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하강하는데 1시간, 잠수함과 연결하고 챔버를 안정시키는데 약 1시간, 그리고 다시 수면으로 올라가는데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게다가 생존자들이 24시간 이상 갇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승무원이 안전하게 구조되기 전에 공기가 다 떨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었습니다. 3번의 성공적인 왕복 후 마지막 그룹에는 10명만 남아 있었으며 그중 1명이 바로 올리버 제독이었습니다. 마침내 시간이 되자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SRC에 탑승했고 해치가 단단히 밀폐되자 챔버는 스쿠알로스에서 분리되어 마지막으로 수면으로 향했습니다. 상승하는 도중 안정 케이블 중 하나가 걸리면서 챔버가 150피트 지점에서 갑자기 멈췄습니다. 동시에 펠컨에서 챔버 상단으로 연결된 케이블이 닳아버렸고 승무원의 생명줄인 7가닥 중 5가닥이 끊어져 2가닥만 남았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한 다이버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결국 안정 케이블을 잘라야만 챔버가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케이블은 챔버를 잠수함과 연결하고 바닷속에서 흔들리거나 회전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케이블을 절단했고 챔버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재설정하고 다음 단계를 고민하기 위해 조작자들은 SRC를 다시 해저로 내리고 해저 바닥에 고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지막 몇 명의 생존자는 안전으로부터 200피트도 안 되는 거리에서 다시 대서양 해저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펠컨에서는 마지막 남은 케이블이 끊어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짧은 논의 끝에 구조대원들은 윈치를 사용하지 않고 240피트 전체를 수작업으로 끌어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웠고 총 4시간이 걸렸지만 성공했습니다.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지 약 40시간 만에 스쿠알로스의 생존자들이 구조되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의료 처치가 필요했고 일부는 병원에 머물렀지만 모두 이 참혹한 상황을 견뎌내며 생존했습니다. 구조 작업이 마무리되자 해군의 다음 임무는 스쿠알로스를 인양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스쿠알로스는 새로 건조된 고가의 잠수함이었고 비교적 인양 가능한 깊이에 있었기 때문에 해군은 이를 그대로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양 작업은 이전에 시도된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해군은 4달에 걸쳐 끊임없는 실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잠수함을 인양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공기를 채우기 전 상태의 부표를 긴 체인으로 연결한 뒤 다이버들이 체인을 스쿠알로스 밑으로 끼워 넣고 부표를 부풀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시도에서 부표가 공기로 채워지자 스쿠알로스가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상승했고 예상보다 약간 더 빠른 속도로 바다 표면을 돌파하더니 체인에서 빠져나와 다시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결국 다양한 방법으로 부표를 연결하는 5번의 시도 끝에야 잠수함을 성공적으로 인양하고 해군 조선소로 견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소에 도착하자 침수된 구역의 물을 모두 배수했고 26구의 시신 중 25구가 수습되었습니다. 인양 작업 중 한 번 해치 하나가 갑자기 열리며 한 구의 시신이 잠수함에서 빠져나와 심해로 떠내려갔고 그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스쿠알로스가 최종적으로 조사되었을 때 잠수함의 선장과 승무원들에게 안도감을 준 것은 문제의 원인이 인간의 실수가 아닌 기계적 결함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일부 환기구가 제대로 닫히지 않았으며 이는 제어판에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올리버는 뛰어난 리더십, 용기, 그리고 재난대처 능력으로 칭찬받았지만 그는 그 공을 자신의 지휘 아래 있던 승무원들에게 돌렸습니다. 해군을 위해 작성한 보고서에서 올리버는 진정한 동료애와 형제의 예를 목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모든 승무원이 옆에 있는 동료의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고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담요를 공유하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그룹을 지어 서로 몸을 붙이며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습니다. 상태가 비교적 나은 승무원들은 더 안 좋은 상태에 있는 동료들을 위해 희생했으며 심지어 올리버도 자신의 코카콜라를 저체온증에 걸린 승무원 중 한 명에게 내주었습니다. 올리버는 보고서에서 전기기사 로렌스가 보여준 이타적인 행동에 대해 별도로 언급했습니다. 올리버의 생각에
남아있던 배터리를 비활성화하여 폭발을 방지한 로렌스의 빠른 판단이야말로 그들을 진정으로 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로렌스에게도 대가가 따랐습니다. 첫 번째 배터리를 비활성화했을 때 선체 주위로 번개처럼 번쩍이는 전류가 흐르며 그의 시야를 평생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조사가 끝난 후 스쿠알로스에 가해진 피해는 상당했지만 결국 인양과 수리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수리 후 이 잠수함은 세일피시로 재취역되었으며 생존자 중 3명은 다시 이 잠수함의 승무원으로 복귀했습니다. 다른 생존자들 중 4명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전사했고 올리버 제독은 더 이상 잠수함을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캘리포니아호에서 공학장교로 일하기로 선택했으며 이 배는 진주만 공격 당시 표적이 되었지만 다행히 올리버는 공격이 시작되었을 때 육상에 있었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2년 후 스컬피는 일본 구축함에 의해 침몰되었으며 세일피시는 그 구축함을 침몰시키며 복수를 했습니다. 이후 세일피시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훌륭히 임무를 수행했고 그 직후 퇴역했습니다. 그리고 8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도 스쿠알로스와 그 승무원의 구조 및 복구는 해군 역사상 가장 어려운 작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올리버와 승무원의 놀라운 노력은 잠수함 구조에 대한 해군 공식 핸드북의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